대구의 문학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문학의 오랜 역사를 감안한다면 이련의 삼국유사 혹은 그 이전 신라시대의 향가에서 그 출발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다소 오래된 고전 문학 대신 오늘날 우리에게 더 친숙한 근현대 문학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1917년 대구 학생들이 만든 작은 동인지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거화입니다. 흔히 학생들이 만든 동인지라고 하면 학교 동아리에서 만드는 문집이나 교지를 떠올리겠지만 거화는 다릅니다. 소설가 현진건, 시인 이상화, 동인지 금성을 창간한 백기만, 이상화의 동생 이상백, 그 학생들이 몇 년 후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현대 문학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거화는 이들의 습작기 시절을 상징하는 동인지인 셈이죠. 특히 현진건과 이상화의 습작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곧 우리 근대 문학의 실질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화는 오늘날 대구 문학의 출발점인 동시에 그 출발점이 대구 문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이 거화가 실물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는 발간에 대한 기록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기록 덕분에 대구 문학의 전개 과정을 우리가 상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1920년대 거화 출신의 동인들이 문단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대구의 문학도 본격적인 역사를 펼치게 됩니다. 개벽에 단편소설 희생화, 빈철을 발표한 현진건, 백조 창간 후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상화, 개벽에 시를 발표하며 활동을 시작한 백기만 등이 대표적인 예죠. 이상화는 대표작으로 불리는 시 나의 침실로를 발표하면서 시인으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백기만은 1924년 손진태, 양주동 등과 함께 동인지 금성을 발간하면서 중요한 활동들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1920년대 중반 거화 출신 작가들이 국내 문학계의 주요 작가로 성장해 나갈 때 동인지 금성에 새로운 시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장희 시인입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대표작 봄은 고양이로다 등을 선보이며 독보적인 시세계로 문단에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그런 주목에 비해 실제 작품 활동 기간은 길지 않았는데요. 몇 년 후 1929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탓이죠. 그러니까 거화로부터 이어진 1920년대 대구 문학의 정점은 시인 이장희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지만 그 사이 대구 문학계에서는 또 다른 한국 문학의 중요한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동문학입니다. 1924년 윤석중, 이원수 등과 함께 소년문예단체 기쁨사를 창립했던 소년문사 윤복진과 신고송이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면서 국내를 대표할 아동문학가로서의 출발을 알렸고, 1926년에는 이 두 사람이 함께 대구 지역의 소년문예단체 등대사를 결성하는 등 대구 아동문학계의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했죠. 여기에 1929년에는 동요 어린음악대를 만든 김성도가 작품 활동을 시작하고, 당시 교사로 재직 중이던 이응창이 프린트판 동요집 석양잠자리를 발간하는 등 이처럼 1920년대 대구 문학계에는 한국 아동문학의 중요한 출발점들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나도양의 대표작 벙어리 삼룡이 등 당대의 대표적인 문학작품들이 실린 종합잡지 여명이 발간되고, 1970년대까지 국내에서 유행했던 문고본 형태의 소책자인 딱지본 소설들이 당시 대구의 서점이었던 제전당 서포를 필두로 발간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물론 그 와중인 1927년 독립운동가 이원록이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돼 1929년까지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죠. 그가 바로
당시 자신의 수임번호 264를 필명으로 쓰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시인 이육사이니까요. 이렇게 보면 1920년대 대구의 문학계는 하나의 지역 문학으로만 국한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1920년대 대구 문학계를 완벽한 정점으로 이끈 작품이 등장합니다. 이상화를 민족 시인으로 불리게 만든 작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학창시절 교과서를 통해 많이 접해본 작품일 텐데요. 이 작품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상화가 대구 출신의 대구에서 활동하던 시인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빼앗긴 들이 현재 대구의 수성못 인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단순히 지역에서 펼쳐진 삶의 단면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치하에 있던 우리나라의 삶을 대변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문학의 당대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작품인 동시에 우리가 말하는 지역 문학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대구의 문학이 대구를 넘어 보다 큰 보편성을 획득하게 만드는 것. 어쩌면 이 작품뿐만 아니라 이 작품으로 대표되는 당시 대구의 문학계가 그런 지역 문학의 좋은 표본을 앞서 보여주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미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말이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처음으로 발표된 개벽 70호를 대구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개벽에 실린 이 작품의 원문을 살펴볼 때마다 일제강점기의 뼈아픈 현실이 압축된 대구의 삶, 그리고 그 속에서 지역을 넘어선 보편성을 획득했던 당시 대구의 문학계가 동시에 떠오르는 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이처럼 1920년대 대구의 문학계와 그 의미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이 작품, 대구문학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